방금 소개받은 우명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자본과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이 뭔지,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공무 담당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을지, 그리고 지방 재정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블록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사회적 자본은 무엇이고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 부분으로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양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한 5분 내지 5분 남짓 그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세 번째,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재정의 역할은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정책 난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이 풀기가 어렵고, 그 원인이 뭔지를 진단하기도 어렵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문제들을 우리는 정책 난제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자주 들어보시고 공감하고 계시겠지만은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출생하는 아이의 수,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23년에 저기 보면 0.72명인데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OECD 기준으로요. 그리고 자살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수. 그래서 이게 2023년에 27.3명으로 이것은 거꾸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광주, 특히 이 전라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들이 점점 더 비어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는데, 65세 인구수 분의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요거를 위험 지수라 그래가지고,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은 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2023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반을 넘어서서 51.26%에 해당되는, 이게 공식적인 발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들을 강구해 왔지만은 점점 더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책 난제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 2006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로 인식을 해가지고 2023년까지 380조여 원의 이 예산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부터는 GDP 대비 2% 정도의 예산을 이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부문이 저출산 대책 부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GDP 대비 2020년부터는 2%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GDP가 1년간 새롭게 만들어내는 재화 또는 용역의 총시장 가치를 우리는 GDP라고 하는데, 그거의 2%면은 우리가 GDP가 2,000조 정도 되면 2%만 40조여 원, 40조 남짓 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역 소멸이 이게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정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10조 원을 마련해서 1년에 1조 원씩 이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험 지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출생률 내지는 자살률 그리고 지역 소멸 이런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제 이 어떤 그 삶의 의지를 잃고 이제 이 어떤 집단 간의 이렇게 분화가 심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 정부들이 끊임없이 이제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예산대로 쓰면서도 많은 굵직굵직한 어떤 그 정책 담론이 형성되었던 적이 있는데 전북지사를 지내셨던 유종근 박사님이 계세요. 이제 경제학 박사님으로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오늘 마침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와서 우리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경제 고문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IMF 이전부터 전북지사를 하셨어요.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이미 이제 선각자로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책을 쓴 게 있는데 2001년에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이 어려운 난제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툴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2007년에 여기 이제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연설의 핵심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 핵심 개념만 가지면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낼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진보 계열의 지도자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유사한 이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사회적 자본이 기묘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왜 미국 대사 이제 칼에 이렇게 부상당하고 했던 그 당시 연설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게 우리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2021년부터 3년간 21년, 22년, 23년 사회적 자본과 지방재정이라는 이 정책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셨는데 그 연구 성과를 2022년에 제1권으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두 논문에 정책 난제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접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자본으로 풀어내자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 풀어내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되면은 그 뒤에 곧 따라 나오는 얘기가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전체를 관료하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가를 많이 그동안 이렇게 들어보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와닿아 있으시겠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자본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자본이란 뭘까? 자본이란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자본 그러면 미천, 사업하는 미천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여기에 재무 회계 쪽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회계학 내지 경영학에서는 기업 소유의 경제적 자원 중에서
소유주 지분, 이걸 이제 자본이라 얘기하고 타인 지분을 부채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경제 정책적인 문제, 이제 재정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적에 자본이란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자본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사회적 자본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우리 정책 문제를 이해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꼭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것만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이라는 개념이죠. 거기에 돈이 붙어 있으니까 자본금화 돈이라고 표상 겉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돈 자체가 자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물건 그 자체가 이제 자본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쉽게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제가 로빈슨 크루소의 그물을 이렇게 해놨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외딴 섬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물고기를 좋아해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맨손으로 잡으면 하루에 3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재생산시키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한 마리씩 먹어야 그 다음날 또 눈을 뜨고 빵긋 웃으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태풍이라도 몰아치면, 아니면 내가 몸이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인간은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 3마리를 잡은 거를 반마리씩만 먹고 반마리를 남겨놔요. 그래갖고 그럼 배가 좀 고프겠죠. 그걸 참으면서 그 다음날 또 반마리씩 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면은 하루 물고기를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 하루 일과를 이제 뒷산을 올라가서 새로운 생활 계기를 마련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칡넝쿨이 여기저기 막 늘려 있는 거예요. 칡넝쿨을 뜯어다가 나무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엮으니까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한 번에 이렇게 잡으니까, 하루에 잡으니까 100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자, 맨손으로 잡으면 하루 자기 몸 에너지를 유지할 3마리를 잡는데 그물을 가지고 가니까 100마리가 잡혀서 30여일 이상을 물고기를 안 잡고 자기는 다른 일을, 생산적인 일을, 예를 들어 떼목을 만든다든가 움막을 만든다든가 어떤 그 새로운 생활의 생활 질을 높이는 어떤 새로운 곳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이제 생산력의 원천, 그 그물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본이라 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돼서 그 밑에 생산력을 높이거나 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자본의 개념을 정책학적으로는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의 유형을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물적 자본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교육 훈련을 받아요. 이제 그 직업 훈련 내지는 교육과 같이 이런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교육이라는 물건, 서비스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생산 활동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 이래서 이걸 우리는 인적 자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본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해가지고 인적 자본이 인간이 만들어낸 교육과 직업훈련과 같은 서비스가 우리 몸속에 체화돼서 어떤 새로운 스킬을 이제 이 스킬을 축적시켜가지고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인적 자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자본이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특히 공공부문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게 사회간접자본, SOC, 그걸 다른 말로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하부구조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이게 이제 도로, 항만, 전력과 같은, 이게 앞에 민간자본은 이게 개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스스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인적 자본을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설비 등을 만드는 건데,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생산 기반 사회 간접 자본 그럽니다. 근데 그 밑에 걸 보면은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어떤 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생활의 질을 제고시키는 이런 데 쓰이는 어떤 정서적 안정감과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 공유 능력을 키워가지고 어떤 이 생산력을 높이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특히 생활 기반 SOC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둘 다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인데요. 간접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정부가 만들긴 하지만 정부가 쓰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쓰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간접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간접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오버헤드라 그래요. 오버헤드. 이 오버헤드는 두루두루 널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서 두루두루 널리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사용을 해서 생산력이나 이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 이걸 우리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에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산 SOC로 했을 때는 주로 이렇게 물적인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SOC로 가면은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생활 SOC가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 발표하시는 분께서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이제 그리고 생활 SOC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했다. 정부가 그걸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말은 설명이 맞는데 이 개념은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데 신경을 안 쓴 거죠. 오로지 이제 생산력을 높이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소홀히 되어 왔다. 그런 것을 이제 자각을 하고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창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의 개념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워낙 지금 자본이니 투자니 상식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식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기본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이제 공부를 담당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투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투자 그러면 미래 이익을 예상해서 현재 돈을 쓰는 것, 지출하는 것, 이걸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5억을 주고 강남에 모퉁이 땅을 하나 샀는데 금년에 7억에 팔았어요. 2억을 벌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친구가 저보고, 야, 그렇게 좋은 투자거리가 있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돈을 버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걸 투자한 거예요. 근데 경제정책적으로는 이걸 투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본을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 이것만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 아까 보셨죠? 이게 이 기계, 시설 이런 게 어떻게 언제 만들어져요?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기계를 만들어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회에 그 기계가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기계가, 즉 기계가 자본이잖아요. 기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계를 사러 오는 돈의 흐름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자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는 곧바로 자본을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 이것만을 투자라고 한다. 아까 제가 이 땅을 샀다. 땅을 산 것은 뭐예요? 저한테는 돈이 2억이 더 늘어났지만 누군가 2억이 줄어들어서 저한테 왔지, 우리 사회는 그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 매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정책적으로 아주 이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기업 프렌들리 뭐 정책을 한다 그래가지고 법인 세율을 낮추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낮추니까 기업이 뭐 세금을 내던 걸 안 내니까 이만큼 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벌게 한 취지가 뭐냐면 투자를 더 하라라든가 임금을 더 주라라든가 배당을 더 주라라든가 이런 걸 하라고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서치를 해보시면은 뭐 몇 대 재벌 기업의 사내 유보 이윤이 몇백조가 있더라. 이제 돈을 쌓아놓고 돈을 안 써.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이 재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만들어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업이 번 소득, 단기 소득액의 80%를 한계를 정해놓고 그만큼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더 올려주거나 배당을 주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남는 부분, 그 부분은 곱하기 10% 해가지고 법인세를 낸 위에다가 더해서 이제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내게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때 현대차에서 삼성동에 가면은 한전부지가 있어요. 그 한전부지를 15조 5,500억에 이제 이 현대차가 그걸 사요.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소득 환류세에 따라 가지고 이게 땅을 산 거니까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조 원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당시 법에 의하면은 땅을 사더라도 그것을 업무용으로 쓸 경우는 투자로 인정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와 재경부 간에 오고 간 얘기 끝에 상당 부분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2천억, 1조 원을 내야 되는데 2천억만 내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협상을 하면서 이 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그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151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공표된 수치예요. 그 이후에 실제로는 얼마를 냈는지는 이제 발표된 자료가 없어서 그는 모르는데 여기서는 그 얼마를 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투자는 정책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공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투자는 자본을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게 곧바로 거기다가 어떤 그 업무용 어떤 그 기업의 자본 시설 설비 이런 걸 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구만 나중에 그걸 할 때 세금을 그 부분만큼 덜 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애초부터 그걸 업무용 부동산 이래가지고 투자로 이제 범위를 넓혀서 그 세금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적나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개념은 이제 이해되시죠? 투자와 자본. 자, 그러면 투자와 자본의 관계는 다시 정리하자면은 투자를 하면 자본이 생겨. 자본이 생기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생활의 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은 민간 투자를 통해서 민간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고, 이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사회 간접 자본은 이걸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 사회 투자는 아니에요. 사회 투자는 나중에 말씀드릴 사회적 자본과 연결된 거고,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 것도 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투자는 정부 투자 또는 공공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투자라는 개념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정부 투자, 공공 투자, 공적 투자를 통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 만들어지면은 여러 기업들 또는 여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거나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주체는 이 민간 기업의 민간 투자는 민간 기업이 또는 개별 구성원이 그리고 그 사회 간접 자본은 정부가 수행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경제 현상을
면에서 이제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 입장은 어떤 개인이 사익을 추구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와 자본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령으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제를 갖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뭔가 이제 자본은 아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것 이랬잖아요. 그 사회적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 근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은 관계, 공동체, 네트워크, 연결망, 요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동호회 모임, 너의 조직과 나의 조직과의 관계,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연결망과 그 연결망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행동 규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생산활동과 생활에 사용되는 것, 요거를 이제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민간 자본이나 사회 간접 자본은 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그러니까 심지어 서비스 교육 같은 걸 포함해서 말이죠. 물건으로서. 그런데 사회적 자본은 관계로서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란 말은 더불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개인과 계층 간의 관계, 네트워크, 연결망, 그리고 그 연결망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활을 이제 관리하는, 지배하는 어떤 사회적 규범, 공동체,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의 규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범, 그 이제 공감, 내지는 교감, 신뢰, 호혜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협동 내지 협력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 자본은 물건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그를 통해서 협동하는 힘, 협력하는 힘, 상생하는 힘이 곧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민간 자본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이해를 하시면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관계적 자본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 공제회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회적 자본이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관계입니다. 연결망. 우리 친구들끼리 모임, 동호회 모임, 이 이웃과의 모임,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이다 보면은 그들의 행동을 규범하는 어떤 신뢰, 호혜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집단 간에 믿음이 생기고 협동력이 제고되는 이런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자본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보시면은 이 서로 모이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교환되다 보면은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서 생산력이 높아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낱낱개로 흩어져서 고립돼서 생활하고, 우리 오늘날 이 시장 질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어떤 소통력이 떨어지고 이제 연대감이 없어지고 개별적으로 파편화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사회적 자본이 생기게 되면은 관계가 복원이 돼서 소통 능력이 높아지고 소외감이 줄어들고 통합 능력이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각자 어떤 사회적 안정감이 생겨서 그리고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지고 사회의 지속성은 높아진다. 이제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역할은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사회적 자본이 아니어도 시장이라는 질서 자체가 끊임없이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본령은 두 번째 이제 이 시장 질서 속에서 소외된 그리고 파편화된 개개인들을 다시 연결시켜 줌으로써 소통 영역을 높여주고 사회의 안정감을 높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다면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수준이 똑같은데, 그게 생산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준이 똑같은데 어떤 나라는 생산력이 더 높고 어떤 나라는 생산력이 낮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생산력 수준은 다 같이 높은데 어떤 나라는 이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어떤 나라는 갈등 대립 속에서 이렇게 이 사회가 갈라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사례가 매우 아쉽지만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지난날 빛나는 경제 발전 과정을 거쳐서 총량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에서 보셨듯이 이 아이는 안 놀라 그래.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살고 싶지도 않아. 이제 죽으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다 떠나려 그래. 자, 왜 이렇게 경제력은 높은데 이 삶의 질은 이렇게 피폐해 있을까? 요 미싱 링크, 요게 빠져 있는 설명의 고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노력 끝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푸트남 교수라는 그 이인재 이사장이 소개하셨던 푸트남 교수가 이탈리아 남북부를 이렇게 실사 조사를 했더니 똑같이 출발한 나라인데 북쪽은 발전하고 남쪽은 이렇게 침체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위에는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 밑에는 서로 막 낱낱개로 흩어져서 사는 그런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회적 자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우리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그러면 이제 이 생산력 수준이 설명이 되고, 그러면 생산력 수준이 높으면 삶의 질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이래서 등장한 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인류는 이전에 중세, 소위 말하는 절대왕권 시기를 지나가지고 시민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 사회 질서예요. 이제 경제 질서.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금전적인 이윤 추구 동기만이 어떤 그 경제 활동의 계기로 작동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초고도 기술 사회에 와 있는데, 초고도 기술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데 로봇가 만들어요. 그것도 AI,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가 만들어. 그러면 물건을 예전에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던 것을 AI를 장착한 로봇 한두 대가 그걸 다 만들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생산활동은 있는데, 자본은 있는데 노동이 필요 없어져요. 오늘날 재벌들이 이 어떤 생산을 그렇게 높이고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있는데 노동이 없어져. 생산 과정에서 노동이 소멸되는 현상. 아주 지금 어디 다 그렇습니까? 노동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급속하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 없으니까 생산은 있는데 노동을 통해서 소득이 형성돼야 소비를 할 텐데 생산은 돼 있는데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데 노동이 없어. 생산은 있는데 소비가 없어. 그리고 이 어떤 이런 고도의 기술을 장착할 수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힘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들어져죠. 자, 이렇게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산업별로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인별,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이렇게 약화되는 이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인간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 자,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다. 이 끊어지는 관계를 좀 복원시켜서 우리들의 어떤 생존을 한번 우리 스스로 찾아보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푸트남 교수가 이제 아까 이인재 이사장님 설명할 때 나왔던 이렇게 미국 사람처럼이 아니지, 미국 분 푸트남 교수가 1995년에 볼링 언론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볼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가지고 하게 치면서 막 박수 치고 또 앉아서 쉬면서 뭐 이 개인사도 얘기하고 직장 일도 얘기하고 자기 장래 일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소통이 되고 유대가 생기고 이러면서 어떤 안정감 속에서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역할을 한 게 볼링인데
이게 푸트남 교수가 연구진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볼링 치러 오는 미국 젊은이들이 혼자 와가지고 볼링을 탁 쳐놓고 혼자 박수치고 혼자 씩 웃으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미국이 사회적 자본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건 다시 미국의 사회적 자본을 부활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쓴 게 이제 볼링 언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도 돼 있어요. 나홀로 볼링 이런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흔히 혼밥 현상, 이게 많아지는 것은 전부 다 각자 개체화되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이렇게 이 교훈적으로 얘기해 준 게 볼링 언론이라는 책이고요. 이분께서 2020년에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제 업스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업스윙. 그림을 보면은 요 앞에 여기가 1900년 초예요. 1890년 말 1900년대 초에서 중간에 이 하이 피크 거기가 1960년 70년 그 사이예요. 그때까지 이제 정치는 이제 양보와 타협이 중심을 이루고 경제는 협동과 균등이 이게 더 확산되고 사회적으로는 조화와 유대가 이제 일반화되고 문화적으로는 연대와 관계 중심이 이제 확산되고 있었는데 1960년대 70년대 70년대 그때 되면 세계 정치사적으로도 79년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나오고 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고 일본의 81년에 나카소네 수상이 나오는데 이때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그래가지고 오로지 시장 일변도 공기업은 전부 민영화시키고 민영화 안 시키려 그러면 그냥 이 노동자들을 그냥 해고시켜버리고 이제 이렇게 그 시장 만능주의가 지배하던 시기로 들어서는 게 70년대 후반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는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고 이제 경제는 불균등이 심화되고 이제 사회는 고립과 소외가 일반화되고 문화는 개인 중심의 문화가 일상적으로 되는 그런 사회로 이게 이 앞부분의 70년대까지는 이제 업스윙 되다가 이제 다운스윙으로 내려가는 이런 국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진단을 역사적으로 푸트남 교수가 이제 가려내면서 미국이 이제 이 파멸로 가고 있다.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미국이 이대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옛날의 부흥기를 보아라 말이지. 다시금 양보와 타협, 균등 그리고 관계 중심의 사회로 이제 부활해야만 우리 미국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쓴 게 이 업스윙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설명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961년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하잖아요. 이제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런데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는데 65년부터 이제 월남전 참전이 시작되던 그 무렵부터 미국과의 관계 이 협의 속에서 대외지향적 수출 주도형 불균형 성장 정책을 합니다. 불균형 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보리고개에 허덕이고 이게 먹고 사는 게 안 되던 시절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 구석구석에 있는 자원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기업, 특정한 산업, 특정 지역에게 몰아서 지원을 해줘요. 그럴 때 이 국민들이 자원을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융정책으로 이자율이 30%까지 올라가요. 수신 이자율이. 그래 빌려줄 때 수출하는 기업에게 6%에 빌려줘요. 70년대 가면 중화공업을 하는데 기계공업에 10%로 돈을 빌려줘요. 빌리는 그 순간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과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수출을 하면 6% 돈을 빌려주니까 수출 신용장을 가짜로 만든다든지 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부실기업 문제가 생기게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공업과 농업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불균등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균형 성장 정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전부 다 굶주리고 있으니까 일단 먹고 살고 보자 이래서. 그래서 1979년에 박정희 정권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평균 10% 전후의 고도 성장을 그들의 뜻대로 이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은 갈라지고 농업과 공업은 갈라지고 기업과 기업은 갈라지고 산업과 산업은 갈라지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좀 오므러지는가 싶더니 어떻게 이제 IMF를 맞이해요. 이제 IMF를 맞이하고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멀쩡하던 기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흡수 합병이 되고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내지는 이 언니 뭐 누나 이런 분들이 그때 그냥 길거리로 앉아요. 그럴 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지.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종은행 역사가 100년이 넘는 종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수재들만 간다던 장기개발은행, 개발리스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어. 아이 교육비도 만들어내지 못해.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구성원들이 자기들은 각자 자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해. 그럼 영어를 가르쳐줘. 그럼 어떤 사람은 미장을 잘해. 그럼 미장을 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재능을 교부해. 이제 이 서로 간의 교환이 이게 지역화폐라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마을기업, 뭐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한 게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단절된 관계를 복원해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런 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은 사회적 자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 질서가 우리들이 온 생활 구석구석까지를 시장 논리로, 이윤 논리로 우리 생활을 지배해 나가다 보니까 자, 이 어떻게 흩어져 있고 소외된 개인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하는 관계를 이제 만들어내자. 그게 출발이라 그랬어요. 사회적 자본은.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자본은 관계고 연결망이고 공동체인데 이런 걸 주장하면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왜 못 받냐 말이지. 나라도 말아먹는데 이제 마피아는 못 받느냐고. 예. 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중리하다 보면은 저기서 얘기하듯이 기득 집단의 이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독점적 특권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권력까지도 가져가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무슨 자꾸 관계 얘기합니까? 이런 이제 이 주장을 펴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이게 흔히 말하는 시장 근본주의자, 이제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회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그대로 뒀느냐? 자기 권력 유지 수단으로 그걸 오히려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두고 있다 보니까 은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내부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이제 자, 말하자면은 사회적 자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만들 수 있고 정보가 공개되고 법 집행이 엄격한 이런 사회적 기틀이 전제가 되면은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 단계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후자가 보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관계를 중시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사례를 제가 하나 적어뒀는데요. 세무대학이 1981년에 만들어져요. 그때 세무 이 공무원들을 이 집중적으로 양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년 되다 보니까 거기 출신들이 이제 중요 보직에 딱 포스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들 집단 이익을 이제 강화하는데 그게 활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세무대학 없애버려. 그러고 2001년에 없애버립니다. 이제 과연 잘한 것인가? 이건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만약 잘한 거라고 하면은 경찰대학은 왜 안 없습니까?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왜 안 없어요? 경찰대학 출신 경찰도 있지만은 비경찰대학 출신 경찰도 있고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도 있지만은 제가 이 학사장교 출신인데 대학 졸업 맞고 시험 봐가지고 학사장교로 오기도 하고 ROTC 장교도 오기도 하고 서로 간에 각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공정하게 제도를 관리하면은 이게 오히려 사회 응집력을 키우고 이제 관계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사회적 자본의 입장에서 본 해석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자본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다 기본적으로는 경제라는 활동 속에서 자본이 이제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개념을 이해하면서 자본의 역할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이제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공부를 담당하기까지 많은 시험들을 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면 경제 원론 정도는 이제 읽거나 시험 공부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 책에 보면은 이 경제란 뭐냐라고 적혀 있냐면은 수요자 공급자가 모여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가 아니고 시장 경제 만을 특징적으로 특화시켜서 얘기할 때 그 경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시장 경제 논리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경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경제는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고 교환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삶 그 과정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의 교육비를 대준다거나 자식의 어떤 그 여가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것도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장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우리 공동체 활동, 사회적 경제 그런 겁니다. 이제 공동체, 특정 집단, 공동체 작게는 가정, 조금 크게는 마을, 좀 더 크게는 어떤 집단 간의 관계 이런 그 공동체들 속에서 그 공동체들이 그들이 만든 규범에 따라서 어느 각 집안의 규범에 따라서 동호회에서 만들어낸 규범에 따라서 집단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규범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제활동 그 활동의 주체는 이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크면은 사회적 기업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의 어떤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도 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그런가 하면 또 공공경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재정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 정부가 이제 이 공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재화 또는 용역을 획득 관리 처분하는 경제 활동이죠. 이제 그 정부는 자본주의 하에서 시민사회 하에서 정부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소유권을 가진 민간이 만들어놓은 잉여의 일부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가져가지고 관리해서 지출을 하는 게 재정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는 즉 물질적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가정경제, 공동체 마을경제 이런 걸 합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시장경제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주잖아요. 독거노인들한테 생활비 쌀도 갖다 주고 이제 양로원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물질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경제, 공동체경제, 그다음 시장경제 우리 시장에서 하잖아요. 임금을 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정부경제, 재정 이것이 어우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물질적인 삶,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공공경제를 보면요. 공공경제가 이 IMF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일반 정부에다가 여러분들 지방에 계시니까 공사공단 이런 걸까지 합친 거를 우리는 일반 정부라 그래요. 일반 정부 지출 기준으로 볼 때 2023년에 우리나라가 25.4%예요. 정부 활동이, 재정 활동이. 그런데 일본은 42.1%예요. 미국은 38.2%예요. 영국은 45.0%예요. 유로는 평균이
50.8%예요. 자, 우리들의 경제 활동이 마치 시장이 경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은 정부 활동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5몇 프로에 해당되죠. 그런데 유로 같은 경우 50%가 넘는 게 정부가 이제 물질적인 삶, 우리들의 물질적인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은 이와 같이 가정경제, 공동체 마을경제, 시장경제, 정부경제 이런 게 어우러져서 한 나라 전체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으로 이런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자본의 개념을 다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자,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쨌든 간에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그러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간 자본이 자본이 있으면 생산력이 높아졌죠. 아까 교육이 있으면 자기의 생산 능력이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정부가 도로, 항만, 시설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두루두루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생산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민간 자본이 있어야 되고 정부로서는 사회간접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로 가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사회적 경제는 어떤 특정 공동체가 규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활동을 하는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범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그 활동 기제는 이제 이윤이 아니라 사람. 아까 우리 조금 이따 이제 시장경제 할 때 나오니까 이윤보다는 사람, 나보다는 우리, 소유보다는 나눔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경제가 사회적 경제예요. 그런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 사회적 경제를 돌리는 것이 사회적 기업, 이제 내지는 마을 공동체잖아요. 그게 되려면 그러면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돼 있어,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만 사회적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서 구성원들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관계에서 이제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다른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 경제, 사회적 경제는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따라서 시장 부분이 큰 나라가 있고 사회적 경제가 큰 나라가 있고 이제 공공 경제가 큰 나라가 있다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 경제의 기능 속에서 자본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요. 자, 공공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정부는 시장 경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가정경제 내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해주는 역할, 보충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 재정을 통해서 예산 원리에 따라가지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본이,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에서 자본의 역할을 보면은 우선에 사적 자본 축적을 지원한다. 민간 기업에게서 그들의 자본 축적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생산력인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자본이 생기니까 투자를 하는데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사적 자본 축적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회 간접 자본을 정부가 도로 항만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의 이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전부 재정을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축적을 지원한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잖아요. 관계는 민간인들이나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갖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제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정부 스스로도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 정부가 민간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집행을 시켜버려. 돈을 400조나 써도 그 출산율이 안 높아져.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정책을 집행하고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부 부처 간에도 옆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방에서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아우르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부처 간의 관계,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맺어지고 활성화되게 되면은 정부의 성과도 높아지고 거기에서 같은 맥락에서 민간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게 사회적 자본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조금 쉬셨다가 한 5분쯤 쉬셨다가 뒤에 이제 그러면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부와 재정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전반부에는 사회적 자본이 뭔가를 다각도로 이렇게 점검을 해본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제 후반부에 한 20여 분간 그런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냐 하면은 투자가, 즉 자본을 살아가는 돈의 흐름으로 투자가 있을 때 자본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사회적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제 사회적 투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투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투자는 자본을 살아가는 돈의 흐름인데, 여기는 자본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개인들 내지는 집단들이거든요. 그 집단들이 시간을 투입하거나 관심을 투입하거나, 말하자면 참여, 그리고 필요하다면 돈의 흐름.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구입하기 위한 돈의 흐름,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관심의 흐름, 노력의 흐름, 이런 거를 사회적 투자라고 얘기한다. 아까 앞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사회 투자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 투자가 아니고 그건 공공 투자다. 자, 그래 되면은 사회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구성원들 스스로가 십시일반 돈도 내기도 하고 참여해서 노동을 투입하기도 하고 시간을 투입하기도 해서 이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져, 관계가 만들어져, 그게 확산이 돼.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어떤 그 통합 능력이 높아지고 안정감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회적 투자를 하는 주체는 민간 투자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었고,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정부가 하는 것이었는데, 사회적 투자는 누가 하는 거겠어요? 사회적 투자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니까, 관계를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참여, 이거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 내지는 구성원 집단 간의 관계니까 집단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들이 이제 그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그걸 지원을 하고, NGO, 비정부 기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이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사회적 투자의 주체는 이렇게 많아요.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은 개인 간의 관계, 집단 간의 관계, 그걸 지원하는 정부,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 공공부문 등이 이제 사회적 투자의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투자,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개별 구성원들의 역할을 보면은 관계니까 구성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서로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기여나 참여에 의해서 이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시장 경제가 우리들이 많은 생활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들어서 전부 다 이윤 극대화, 자기 만족 극대화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생활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 삶에 지쳐가지고 서로 모일 힘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 모임이 있다고 이제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이제 조기 축구에도 가다가도 힘들면 못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 경제 질서가 이런 공동체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 기업 이런 걸 있으려고 해도 시장 질서가 가지고 그걸 이제 영역을 확장시켜 버리면 마을 기업도 활동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회 전체의 경제 질서를 이제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정부가 어느 부분은 이제 시장 질서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골목 상권에는 재벌 기업이 들어오면 안 된다든가, 그리고 공동체 마을 기업 하는 그 어떤 영역을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정부의 역할,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개개인들이 참여를 하고자 해도 시장 질서에 억눌려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이 현실적 정신적 여유가 생겨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부문이 들어서기 전에 이거를 미리 깨닫고 중요성을 깨닫고 비정부 기구들이 소리쳐 높이 이제 외치지만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말하자면 시장 질서 속에서 자기 생활이 이렇게 휘말리니까 그래 들어갈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경제 질서의 범위를 정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부는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즘과 같이 이 컴퓨터 시대가 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질서는 그 자기 지역의 바탕을 두고 마을이 형성되고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게 그게 일단 바탕이 돼야 이제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계를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 그 지역의 관계를 현장에서 이제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사회적 자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돈을 쓰더라도 중앙정부가 아이 낳는데 써라 그러고 몇백 조를 써도 지방에서 그게 이 생활 속에서 스며들지 못하면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지방정부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실태를 아는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이 활동 영역을 이제 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역할을 유형별로 보면은 크게 이제 하나는 사회적 자본은 관계니까 개별 구성원이나 개별 집단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 체육도 여러 부문이 있을 때 그들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체육 활동이 더 융성해지고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 집단 간의 관계, 지역 간의 관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할 때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호소하면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역할, 이런 것을 정부가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문화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지? 서로가 모였는데 그럴 때 정부가 이게 주민자치의 공간을 빌려준다든지, 공공도서관 공간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원을 해주는 역할. 그런가 하면은 주민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시장 질서 속에서 생활에 지쳐가지고 모일 엄두를 못 내. 그래서 뭐가 공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럴 때 공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 같은 공무 담당자들은 전체를 바라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갖고 이제 민간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위원회나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하시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하려고 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 민간인들이 생활에 지쳐서 못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어울리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 선을 보이면서 선도해 나가는 역할. 이게 공무 담당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은 이거를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투입이 되는 재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비재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조세 우대 조치, 감면 조치를 취한다든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는 1년의 예산 순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예산은 우리들의 공동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감시 감독하고 반영시키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되는데 아직 이게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곳에서 정부에서 몇 프로만 주면 그거 가지고 저끼리 그냥 나누어 먹는데 나누어 가지는데 몰두해서 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얘기를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그걸 알아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가 하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준다든가 정보를 축적해 가지고 제공한다든가 이런 비재정적인 역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부 역할의 사례를 이미 기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어떤 사회간접 자본,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지원 활동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 구해왔습니다.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지역 그 전문가들이 그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그 인천 사례죠. 인천 남동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재 이렇게 적어뒀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그 다음 걸 한번. 거기 얘기는 지역 내 그 전문가들의 그 재능 기부를 하는데 재능 기부하는데도 이제 버스 타고 가야죠. 택시 타고 가야죠. 재료도 준비하고 자기 재능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잘 못하니까 이제 남동구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재능을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역 상품권 내지는 지역 화폐 그런 건데 지역 화폐가 원래 출발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교환하는 게 데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제 지역 화폐, 그게 지역 사랑 상품권 그런 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지역 안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이제 이 유기적인 관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기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로 인천 연수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이제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공동체 활동을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스스로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기가 어렵거나 그럴 마음의 여유 또 현실적인 여유가 없을 때 정부가 나서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재정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2023년 작년 연말에 이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장이 되신 분께서 자기 그 정책 노선에 맞지 않다고 이제 폐쇄를 하면서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이 심한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게 폐쇄가 됩니다. 정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경제는 경쟁이가 아니라 경제는 정치 행위이면서도 경쟁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은 종년과 달라서 아파트 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기에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 80년에 우리나라 전체 세대 중에 아파트 세대 비율이 4.9%였는데요. 2023년에 64.6%.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중심적인 생활 행태가 아파트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지원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 공동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곧바로 사회적 자본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서로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소통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자질을 서로 나누면서 이 시장 경제로부터 소외된 또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내고 이제 그럼으로써 생존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거기에서 정부는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모임,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 노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정보가 공개되고 이제 공정하게 집행되는 그런 운영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이것도 공공부문의 역할입니다. 이제 그러면 공무 담당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제가 영어로 적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doing role, 뭔가를 직접 막 나서서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관계니까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 점을 이제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방재정 활동도 내가 돈을 얼마를 쌓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처럼 이제 이 저출산 대책한 것처럼 돈을 얼마를 쓰면 마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특히 지방 공무원이시니까 지방에서 주민들이 또는 그 기업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이 발굴하고 알아내고 이제 선도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공무 담당자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은 일에 너무 지쳐서 일이 많아서 이 주민들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주어진 어떤 법적인 틀에 따라서 집행하기도 바쁘신데 주민들의 삶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자기가 맡은 부문 내에서라도 이것이 공무 담당자로서 주민과의 관계는 어떤가?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활성화시키는데 내가 도움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신경 쓰시면서 이제 맡은 바 공무를 담당하시면은 우리 사회를 새롭게 성숙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